별자리가 흐트러진 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마을 무당은 아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 빚을 지고 태어났구나. 무슨 빚일까요? 아기는 자라면서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억울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꿈에서 관아가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끌려갔어요. 10살 아이가 어찌 15년 전 일을 알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 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도 하늘이 인심을 잃은 해였지요. 봄에는 가뭄이 들어 씨앗이 마르고 여름에는 장마가 쏟아져 논밭이 잠겼습니다. 가을에는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쳐 길이 끊어졌지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 그곳에서도 가장 외진 마을의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달 근무는 별자리마저 흐트러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산모의 신음 끝에 갓난아이의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받아낸 산파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상하네. 별자리가 저리 어지러운 밤에 태어난 아이치고는 울음이 너무 힘차구먼. 산파는 아이를 깨끗이 닦아내며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제자리를 이잃은 듯했고 달마저 유난히 크고 밝았지요. 신기한 밤이로구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밤일세. 아이의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겨우 얻은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밤에 태어났으니 특별한 아이가 되겠구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정말로 얼마나 특별한 밤인지 말이지요. 아이의 이름은 연희였습니다. 아버지는 몰락한 향리 출신으로 한 때는 관에서 그를 다루던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농사나 짓고 있지요. 어머니는 강인한 여인으로 흉년에도 굴지 않으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조부는 과거관에서 아전으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귀하던 시절 관아에 문서를 다루며 제법 이름이 있었지요. 비록 지금은 나이 들어 손주를 돌보는 처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을 사람들은 조부를 존중했습니다. 연우가 태어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영감님 아기 좀 보러 왔네요.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헝겊으로 싼 부적을 들고 있었지요. 아이고, 어서 오시게. 조부가 반기며 무당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당은요 위에 누운 연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평범하게 누워 있었지요. 다른 갓난 아이들처럼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눈빛이 심상치 않구먼. 눈빛이요. 저렇게 한 곳을 오래 바라보는 아이는 처음 보네요. 마치 무언가를 살피는 듯합니다. 무당의 말대로였습니다. 연우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통 아이들처럼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 곳을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요. 조부가 물었습니다.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언가를요? 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니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조심히 키우시게. 무당은 부적을 내려놓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조부는 고개를 갸우거리며 연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어쩐지 어른의 눈빛 같았습니다. 연우가 100기를 지나 돌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밤새 울어대며 부모를 괴롭혔지요. 이웃집 아이는 밤마다 울어서 온 마을이 잠을 설치였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달랐습니다. 참 신기하네. 연우는 밤에 거의 울지 않아 어머니가 신기해 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다른 집은 애들 울음소리에 난린데 우리 집만 조용하구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에 잘 자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저 조용한 것만이 아니었지요. 낮에도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돌이 지나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당을 걷거나 한 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지요. 연우야 뭘 보니? 어머니가 물으면 연우는 고개만 돌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우의 눈빛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조부가 연우를 재우고 있었지요. 아이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가 잠꼬대를 하는 듯 했습니다. 조부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조부는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꾸나 보구나. 조부는 이불을 덮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연우는 가끔 잠꼬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마을에 다시 무당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 아기 요즘은 어떤가요? 이웃집 반아기 물었습니다. 잘 크고 있네. 다만 너무 조용해서 가끔 걱정이 되긴 하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제가 말했지요.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빚을 지고 태어난 것뿐이지요. 빚이요. 예, 그 빚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잘 키우시길. 무당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연우의 부모는 무당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조부만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연우의 잠꼬대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요. 연우가 2돌을 지나 3살이 되던 애였습니다. 이제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같은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우의 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빨랐어. 연우야, 이게 뭐지? 아버지가 밥그릇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밥그릇이에요. 그래, 잘했다. 그럼 이건 숟가락이요. 오, 연우 참 똑똑하구나.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연우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엄마, 억울하다는 게 뭐예요? 연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억울하다. 그건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혼날 때 그런 기분이란다. 아,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면 진실을 말해야지.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구나.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연우야, 그런 어려운 말은 어디서 배웠니? 몰라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조부가 잠에서 깼습니다. 연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조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우는 잠들어 있었지만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요. 제가 안 했어요. 조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연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부는 아이를 깨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 연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연우야, 어젯밤에 무슨 꿈 꿨니? 조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꿈이요? 잘 모르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연우의 눈빛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부는 연우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 누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조부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글자였습니다. 아직 그을 배우지 않은 나이인데 연우는 글자 비슷한 것을 그리고 있었지요. 연우야, 이게 뭐니? 몰라요.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조부는 그 모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삐뚤했지만 그것은 분명 글자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조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지요. 연우간의 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이제 연우는 또래보다 훨씬 유창하게 말을 했습니다. 문장도 길게 말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연우가 사용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판결이 뭐예요? 어느 날 연우가 물었습니다. 판결, 그건 관에서 죄인을 다스릴 때 내리는 결정이란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어려운 말을 어디서 배웠니? 몰라요. 꿈에서 들은 것 같아요. 꿈에서. 네, 하얀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겨우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부는 달랐습니다. 하얀 옷 끌려가는 사람. 과나 그것은 조부가 오래전에 목격했던 그 일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연우가 서당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기는 서당이란다. 아이들이 그을 배우는 곳이지. 그을 배우는 곳. 연우는 서당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을 배우고 싶어요. 내가 넌 아직 어려. 저는 그를 알아야 해요. 꼭 알아야 해요. 연우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조부님께 여쭤보마.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조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우가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글을 아직 4살밖에 안 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요. 조부는 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야, 내가 정말로 글을 배우고 싶으냐? 네. 할아버지, 저는 글을 꼭 알아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글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조부는 연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다, 내가 가르쳐주마.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글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연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조부는 연우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했지요. 조부가 하늘을 뜻하는 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하늘천이란다. 하늘. 전 연우는 한번 보고 바로 따랐었습니다. 조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사라이가 붓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연우는 마치 붓을 다뤄본 적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조부가 다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땅질난다. 땅, 사. 연우는 이번에도 한 번에 따랐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니?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왠지 익숙해요. 조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요. 며칠 뒤 연우는 벌써 수십 개의 글자를 익혔습니다. 조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우야, 넌 정말 천재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다니? 네, 마치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조부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연우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년 동안 조부에게 글을 배운 연우는 이제 제법 많은 글자를 알게 되었지요. 천자문의 절반 이상을 익혔고 간단한 문장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처음 성품은 본래 선하다. 연우는 책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부는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5살에 벌써 이 정도라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연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관에서 쓰는 글은 어떤 건가요? 관에서 쓰는 글. 네, 판결문 같은 거요. 조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연우야, 넌 왜 자꾸 판결문에 관심이 있니? 연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자주 봐요. 꿈에서. 네, 요즘 자주 꿈을 꿔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슬퍼 보여요. 조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연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를 보고 이번 생은 침묵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조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마치 제가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연우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관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앞에는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꿇어앉아 있었지요. 억울하라옵니다. 소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사내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 내 죄를 인정하라. 소희는 정말로 사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이자 관아의 물건을 훔쳐 사사로이 쓴 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귀양 보낸다. 억울하옵니다. 자네는 끌려갔습니다. 그때 연우는 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아전을. 그 아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전은 지금의 조부였습니다. 의학 연우는 꿈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우야 괜찮니?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서운 꿈 꿨어요. 괜찮아. 그냥 꿈이야.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우는 조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니 할아버지, 옛날에 관해서 일하실 때 억울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조부는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꿈에서 봤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끌려가는 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조부는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연우야, 그 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니? 모르겠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억울했어요. 제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그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우가 6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우를 서당에 보내기로 결심했지요. 너누가 그를 너무 좋아하니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집에서만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지. 조부도 동의했습니다. 서당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김훈장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은 젊은 시절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군장님, 제 아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연우의 손을 잡고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김훈장은 연우를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어린데 6살이라 했나? 예, 그렇습니다. 글자는 아나. 조금 압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김훈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조금이라. 자, 그럼 이 글자를 읽어보거라. 김훈장은 책을 펼쳤습니다. 천자문이었지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연우는 주저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훈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버려 늘어섰다. 연우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잠깐 김훈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다 외운 개냐? 아니요. 그냥 읽은 거예요. 읽었다고.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김훈장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기 아버님이 아이에게 천자문을 다 가르쳤단 말이요. 예, 1년쯤 가르쳤습니다. 1년에 천자문을 다 됐단 말이요. 김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천자문을 익히는데 3년은 걸렸으니까요. 이 아이 범상치 않구먼. 김훈장은 연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서당에는 10명 남짓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우보다 나이가 많았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연우를 무시했습니다. 저 꼬맹이가 뭘 안다고. 겨우 6살인데 서당에 왔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훈장이 문제를 냈을 때 연우가 가장 먼저 대답했기 때문이지요.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어지린입니다. 그래 맞다. 그럼 어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사랑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김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 연우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연우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글을 읽을 뿐이었지요. 김훈장은 연우가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글을 읽는 것도 빠르지만 뜻을 따지는 것이 어른 같구먼. 어느 날 김훈장은 연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연우야, 내가 왜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느냐?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알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실을, 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글로 남겨야 하잖아요.
김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글은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란다. 좋은 마음가짐이구나. 하지만 김훈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연우가 말하는 진실이 전생의 억울함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우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에 다닌 지 1년이 지났지요. 연우는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김훈장은 연우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논어를 읽어보거라. 네, 훈장님. 연우는 노어를 펼쳤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지만 연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당 귀뜰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소녀는 김훈장의 딸 소훈은이었습니다. 소은 연우보다 1살 많았지만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서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신 뒤뜰에서 오빠들이 배우는 것을 몰래 듣곤 했지요. 어느 날 연휴가 서당이 끝난 뒤 뒤뜰로 갔습니다. 소은이 거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은은 깜짝 놀라 책을 숨겼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연우예요. 저당에 다니고 있어요. 그 천재 아이 소은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당에서는 연우 이야기로 가득했지요. 7살인데도 10살 아이들보다 글을 잘 읽는다고 말입니다. 천재는 아니에요. 그냥 좀 빨리 배울 뿐이에요. 연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전 여자라서 서당에 못 다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글을 배워요? 몰래 듣고 혼자 공부해요. 소은은 숨겨뒀던 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자문이었지요. 이것도 오빠가 안 쓰는 걸 가져온 거예요. 연우는 소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좋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서당이 끝나면 여기서 만나요. 제가 배운 걸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연우와 소은 매일 만났습니다. 연우는 서당에서 배운 것을 소은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 글자는 오를 의해요. 오를 의. 소은은 연우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는 거죠. 연우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조우는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무언가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눈빛이 어른 같아요. 연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지요. 좋은 누나도 특별해요. 저요? 네. 여자인데도 글을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소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연우는 소훈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생의 기억 때문에 항상 무거웠던 마음이 소원과 함께 있을 때만은 가벼워졌지요. 소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연우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연우야 고마워. 왜요? 나한테 글을 가르쳐줘서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연우만 가르쳐줬어요. 당연한 거려. 배우고 싶어 하는데 왜 안 가르쳐줘요? 연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연우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외면하지 않겠다고. 소은은 그런 연우의 마음을 몰랐지만 연우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우정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연우가 8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조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급히 달려갔지요. 조부는 침상에 누워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조부의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조부의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지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겠지만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조부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학당이 끝나면 조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이런 걸 배웠어요. 연우는 조부에게 서당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조부는 미소를 지으며 연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연우가 많이 컸구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우가 조부의 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조부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왜요? 할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조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관에서 일할 때 일이야. 연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었단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냥 판결문을 베겨쓰기만 했지. 조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연우는 조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이 저였나요? 조부는 깜짝 놀라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꿈에서 봤어요. 제가 관에 끌려갔어요. 억울하다고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연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조부는 연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용기가 없었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단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할게요. 뭐라고? 진실을 밝힐게요.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제가 할게요. 조부는 연우를 물끄러이 바라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넌 정말로 그분이 돌아온 게 맞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알아요. 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할아버지가 숨겨둔 것이 있단다. 때가 되면 나에게 줄게. 뭔데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아직 이르다. 연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알려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우는 조부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조부는 잠든 연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마. 조부는 천천히 일어나 서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괴작을 꺼냈지요. 그 안에는 오래전 사건의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부는 그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로부터 명이 내려와 조작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부는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조부가 병석에 눕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여전히 서당에 다녔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러게 말일세. 8살인데 어른처럼 말한다지 않나. 무당이 그랬잖아. 빚을 지고 태어났다고.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총명한 아이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사스럽다고 수근거렸지요. 조부가 쓰러진 것도 이상하지 않나. 그 아이가 온 뒤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던데. 그렇게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연우의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 사람들이 연우를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아버지도 답답했습니다. 연우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총명할 뿐인데.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무당이 다시 마을에 왔습니다. 이웃집에서 굿을 하러 온 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둘러쌌습니다. 무당님, 그 아이 말이요. 연우 말이요. 연우. 그 아이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혹시 그 아이가 무슨 애군을 가지고 온 건 아니겠소?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부가 쓰러지지 않았소. 그것도 그 아이 때문겠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때가 된 것뿐이지요.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빚을 갚으러 온 아이입니다.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에요. 빚을 갚는다니 무슨 빚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가 무언가를 바로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무당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거렸지만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연우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연우랑 놀지 마. 이상한 아이래.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저 아이 요사스럽대. 연우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책만 읽었지요. 하지만 소음만은 달랐습니다. 연우야, 신경 쓰지 마. 나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고마워, 누나. 사람들은 모르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연우가 똑똑하니까 무서운 거지. 소은의 말에 연우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훈장이 연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연우야. 네. 훈장님, 요즘 마을에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네. 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훈장님, 김훈장은 연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연우야,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단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저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범하고 싶지만 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하는 일이요. 김훈장은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연우는 조부의 방으로 갔습니다. 조부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연우야, 왔구나. 조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 할아버지도 들었단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조부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손 누나가 있으니까요. 그래, 좋은 친구가 있구나. 조부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가 곧 내게 모든 걸 줄 게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조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조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부의 병안이 길어지면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연우가 9살이 되던 해봄이었지요. 조부는 이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지냈지요. 연우는 매일 조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맹자를 배웠어요. 맹자를 벌써 그것까지 배웠구나. 조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군장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서당에서 제일 잘한대요. 그래, 우리 연우가 대단하지. 조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부가 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 말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래 못 버틸 것 같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다 때가 되면 가는 게야. 조부는 연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이 있단다. 뭔데요? 지금은 아니고 할아버지가 떠난 뒤에 서안의 나무 괴작을 열어보거라. 나무 괴작이요. 그래, 거기에 할아버지가 숨겨둔 것이 있단다. 그것을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게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게 전생의 일과 관련이 있나요? 조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 일에 대한 증거란다. 할아버지가 평생 감춰온 것이지. 할아버지, 연우야, 할아버지는 비겁했단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지. 하지만 넌 다르구나. 넌 용기가 있어. 저는 할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맙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조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야, 너는 정말로 그분이 맞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막지 못했던 그분이 다시 돌아온 게 맞구나. 조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꼭 진실을 밝혀다오.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해주렴.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날 밤 조부는 연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연우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알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을 캐다. 위협도 받을 캐고 그래도 할 거예요. 조부는 연우의 굳은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단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도와줄 사람이요. 그래, 힘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단다. 어디서 찾아요? 내가 되면 하늘이 보내줄 게다. 조부는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연우는 조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새벽 조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여우는 조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부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연우는 조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연우는 상주로서 절을 올렸지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우는 조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부의 말이 떠올랐지요. 서화 아래 나무 괴작을 열어보거라. 연우는 서한 아래를 살폈습니다. 과연 낡은 나무 괴작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괴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관아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구라전 이무개는 관아의 쌀을 훔쳐 사사로 있은 죄로 연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지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연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킨 대로 말한 것 같았지요. 그리고 범행일시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으니까요. 이건 조작된 거야. 연우는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조부의 글씨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로부터 명이 내려와 조작되었다. 나는 서리로서 판결문을 베겼으면서 알았다. 증인들은 모두 매수되었고 증거는 조작되었다.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으나 결국 곤장을 맞고 귀향길에 올랐다. 하지만 귀향지에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아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연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고 거역하면 나도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부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평생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몰래 베겨두었다.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 손주 연우가 이것을 본다면 부디 억울함을 풀어다오. 내가 그분의 혼이 돌아온 것이 맞다면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다오. 연우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연우는 판결문을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사람은 당시의 고을, 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부의 기록에는 더 윗선이 있다고 적혀 있었지요. 진짜 명령을 내린 사람은 감사였다. 그 아전이 감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사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연우는 판결문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였지요. 연우는 괴작을 다시 숨겼습니다. 아직 때 내가 아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연우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조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요. 연우는 여전히 서당에 다녔지만 이제는 가장 어려운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은 연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로구나. 벌써 사서 삼경을 다 읽었어. 하지만 연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 관하의 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지요. 군장님, 억울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나요? 뒤집다니. 잘못된 판결이 있으면 다시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나요? 김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지. 한번 내려진 판결은 왕명이 아니고서는 바꾸기 어렵단다. 왕명이요. 그래, 아멘거사가 와서 잘못을 밝히거나 임금께서 직접 명하셔야 하지.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맹거사가 오나요? 상소를 올려야 하지. 하지만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양반이어야 한단다. 연우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은 향리 출신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기에 상소를 올리기가 쉽지 않았지요. 어느 날 연우는 조부가 남긴 판결문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증인갑은 말하기를, 증인을은 말하기를, 증인들의 진술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았지요. 그리고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6월 초사흘에 관하여 쌀을 훔쳤다고 했지만 다른 기록에는 그날 그 아전이 다른 고을에 출장을 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야. 연우는 판결문을 펼쳐놓고 모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증인 진술의 일치성, 둘 날짜의 모순 셋 증거 부족 넷, 동기불명 확는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11살 아이의 말을 누가 들어 줄까요? 여우는 소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
소은은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진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판결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옛날에 억울한 판결이 있었대. 그리고 그게 나와 관련이 있어. 너와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가 그 억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전생에 말이야. 소는 깜짝 놀라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전생에 기억이 있어. 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야. 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우야, 그건 이상하지. 나도 알아. 하지만 정말이야. 소은은 연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넌 처음부터 다른 아이 같았어. 눈빛이 얼음 같았고 말하는 것도 달랐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 말을 믿어주는 거야. 완전히는 아직 믿기 어려워. 하지만 내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알아. 그리고 내가 뭔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도 연우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 눈빛이 달랐거든. 연우는 소은에게 고마웠습니다. 누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소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연우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언젠가. 그때까지 준비하는 거야. 공부하고 더 똑똑해지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지.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지요. 그날 밤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더 많이 배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연우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연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연우가 서당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자 사람들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 천재는 천재인가 보네. 그러게. 요사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한 거였어. 하지만 연우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김훈장이 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야, 너 과거에 응시할 생각 없니? 과거요. 그래, 내 실력이면 소관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저희 집안은 향리 출신이라 향리 출신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단다. 양반보다는 어렵지만 실력만 있으면 가능하지.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소도 올릴 수 있겠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훈장님, 좋아!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몇 년 더 공부하고 응시해도 늦지 않단다. 집에 돌아온 연우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과거에 응시하고 싶어요. 과거라니. 네, 공부를 더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야, 우리 집은 가난하단다. 과거 준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연우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요다, 어머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연우 공부시킬게. 어머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지. 할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연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조부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과거에 급제해서 양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꼭 진실을 밝힐게요. 연우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러왔습니다. 마치 조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며칠 뒤 연우는 소훈을 만났습니다. 누나,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과거에 급제할 거야. 그래서 힘을 가질 거야. 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누나가 응원할게. 고마워, 누나. 누나가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연우는 포기할 아이가 아니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권력 있는 사람과 맞아야 했으니까요. 누나, 내가 만약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위험한 일. 나쁜 사람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어. 소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거지. 하지만 혼자 하지는 마. 꼭 도와줄 사람을 찾아. 도와줄 사람. 좋은 사람들은 많아.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연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지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말이지요. 연우누가 13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 선비였지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래? 이 참판이라던데. 한양에서 벼을 하다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지. 참판이면 높은 버스를. 그렇지. 그런 분이 왜 이런 시골에 오셨을까? 이 참판은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조용히 지냈지요. 어느 날 연우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이참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무심코 그 책을 보았습니다. 법률 진압.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참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책을 아느냐? 예, 법을 다루는 책이지요. 내가 이런 책을 어떻게 아니? 서당에서 배웠습니다. 김 훈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참판은 연우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너 몇 살이냐? 13살입니다. 13살에 법률 진함을 안다고 조금밖에 모릅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이 참판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법에 관심이 있느냐?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 잡고 싶어서요. 억울한 일. 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걸 바로 잡으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참판은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재밌는 아이로구나. 내 이름이 뭐냐? 연우입니다. 연우. 좋은 이름이다. 나는 이정민이라고 한다. 이참판이라고. 불러도 좋고. 안녕하십니까? 이참판님. 연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법을 배우고 싶으냐? 네, 정말로요. 그럼 내일 다시 오너라. 내가 가르쳐주마. 정말요. 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법은 어렵거든. 괜찮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튿날부터 연우는 서당이 끝나면이 참판을 찾아갔습니다. 이 참판은 연우에게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법이란 무엇이냐? 백성을 다스리는 규칙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란다. 연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하는 것입니다. 맞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지. 권력 있는 자들이 법을 휘두르기 때문이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가 남긴 판결문이 바로 그런 경우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이참판은 연우의 실력에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13살이 맞느냐? 네, 맞습니다.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참판은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법을 배우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거라. 연우는 조부가 남긴 판결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참판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 가져오겠습니다. 이튿날 연우는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 이참판은 판결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참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작되었구나. 그렇지요. 그래, 증인 진술도 이상하고 날짜도 맞지 않아.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참판은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야, 내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연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전생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참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 눈빛이 그렇게 깊었구나. 믿으시나요?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내 이야기도 그중 하나겠지. 이 참판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다, 내가 도와주마. 정말요. 그래. 나도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왔거든. 이런 억울한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연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도와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캄빠님,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을 테니까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해냈겠습니다.
이 참판은 연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다, 그럼 함께 준비하구나. 진실을 밝힐 그날까지 말이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지요. 연우가 1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이 참판과 함께 진실을 밝히 준비를 한 지 1년이 지났지요. 너 누는 날마다 이 참판에게 법을 배우고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참판이 말했습니다. 때라니요. 아멘 거사가 올 때를 말이다. 내가 한양에 있는 친구들에게 상소를 올려 달라고 부탁했단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게다. 한두 해는 기다려야 할 거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연우는 더 많이 변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지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지요. 연우야,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누나. 두 사람은 서당 뒤뜰러 갔습니다. 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거 알아. 아버지한테 들었어. 이 참파님이 무슨 일을 준비하신다고.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우야, 나 걱정돼.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권력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거잖아.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괜찮아. 이 참파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나는 꼭 해야 해. 이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소는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고마워, 누나. 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사실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뭔데? 혼담이 들어왔어. 연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곤담이라니. 이웃 굴선비인데 우리 아버지가 좋은 혼처라고 하시오.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는 이미 15이었습니다. 혼담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연우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했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왜? 섭섭해. 조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누나가 좋은 사람 만나야 하니까. 연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거짓말. 지금 안도했잖아. 그런 거 아니야. 됐어. 나도 알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벗고 짐을 흩날렸지요. 연우야, 조심해. 제발 다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소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하고 와. 연우는 소훈의 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소훈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감히 물어보지 못했지요. 꼭 돌아올게. 그래. 소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연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지요.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말해야지. 연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빨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더 빨리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조은에게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혼담이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음번에도 거절할까? 연우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해. 그리고 돌아가야 해.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이 빛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진실을 밝힐게요. 그리고 연우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조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연우가 15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이 참판이 연우를 급히 불렀습니다. 연우야, 드디어 답이 왔다. 한양에서요. 그래, 내 친구가 조사를 했단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지. 이 참판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원님은 이미 죽었다. 하지만 진짜 명령을 내린 사람은 따로 있었어. 누구죠?
당시 감사였던 홍익순이다. 지금은 한양에서 이조판서를 하고 있지. 연우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 조판서라면 조선에서 가장 높은 벼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높은 분을 어떻게, 그래서 어려운 거다. 하지만 더 조사한 결과 이 참판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당시 고을 좌수였던 최덕만도 관련이 있었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세력을 쥐고 있지. 최좌수여. 연우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지요. 그래, 최덕만은 공익순의 비리를 은폐하는 데 협조했어. 그 대가로 땅과 재산을 받았지. 그럼 할아버지가 목격한 그 아저은 그래, 홍익순의 비리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지.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겁한 놈들, 진정해라. 연우야,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상대는 이조판서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이 참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멘거사가 온단다. 정말요? 그래, 내 친구가 상소를 올렸고 임금께서 직접 아멘거사를 파견하셨어. 이번 달 안에 도착할 거야.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뒤 참판과 연우는 최좌수의 저택을 몰래 조사했습니다. 최좌수가 장에 간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갔지요. 조심해라. 연우야. 네. 두 사람은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오래된 문서함에 편지들이 숨겨져 있었지요. 이건희 참판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홍익순이 최덕만에게 보낸 편지다. 보라, 여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전을 없애야 한다. 내 일이 탄로나면 우리 모두 끝이다. 내가 증인을 구해라.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라.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자. 아멘거 보여! 드려야 해. 두 사람은 편지를 가지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조부가 남긴 판결문, 그리고 홍익순의 편지.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우가 1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멘거사가 온다던데. 정말 우리 고을에 그렇다지. 무슨 일을 조사하러 온다는데. 최좌수는 불안해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어느 날 아침 관하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멘거사가 도착한 것이었지요. 출두하라. 아멘거사 출도요. 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굴원님은 황급히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아멘거사는 관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듣기 시작했지요. 누구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하라. 이 참판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고할 일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15년 전 이울에서 억울한 판결이 있었사옵니다. 아멘거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판결인가? 이 참판은 조부가 남긴 판결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멘거사는 판결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던 아멘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있사옵니다. 이 아이가 증언하겠나이다. 이 참판은 연우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소인은 연우라고 하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6년 전이 판결을 받은 아전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너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조인의 할아버지께서 당시 관아에 서리셨사옵니다. 그분께서 이 판결이 조작되었음을 알고 계셨고 임종전에 소인에게 진실을 밝히 하셨나이다. 연우는 조부가 남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아멘거사는 그것도 읽었습니다.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있는가? 이 참판이 홍익순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멘거사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굳어졌지요. 이것은 이조판서 홍익순의 필체가 아닌가 맞사옵니다. 최덕만은 어디 있느냐? 마을에 좌수옵니다. 당장 잡아들여라. 관아 군졸들이 최좌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좌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지요.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려옵니다. 이 편지를 보라. 내 서재에서 나온 것이다. 최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멘거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최덕만 너는 15년 전 판결 조작에 가담한 죄로 귀양형에 처한다. 엇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홍익수는 한양에서 처벌받을 것이다. 내가 직접 임금께 아뢰겠다. 연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멘거사는 연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진실을 밝혔구나. 기특하다. 감사합니다. 그 억울한 아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유족이 있다면 보상하겠다. 유족은 없사옵니다. 연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그분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하옵니다. 아멘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다, 내가 장을 올려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날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최좌수가 잡혀갔고 15년 전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연우는 관아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조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연우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관아였습니다. 15년 전에 그곳이었지요.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의 자신이었지요. 고생했구나. 자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 덕분에 내 억울함이 풀렸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갈 수 있겠구나. 어디로요? 저 너머로. 다시 윤회의 길로 자네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너도 이제 자유다. 전생의 기억에서 벗어나거라. 하지만 괜찮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전생이 아닌 연우로서 말이다. 사내는 연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연우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억울한 혼으로 떠돌았을 게다. 저야말로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자네는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이상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선명했던 관의 모습, 판결문을 봤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지요. 잊어가는구나.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똥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홍익순이 파직되었고 재산이 몰수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아전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의를 세웠구나. 요사스러운 게 아니라 의로운 아이였어. 저렇게 어린 나이에 소은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연우야 해냈구나. 응, 누나.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연우야, 이제 전생 기억은 어때? 흐릿해지고 있어. 곧 다 잊을 것 같아. 그게 좋은 거야. 이제는 연우로서 살아야지.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지요. 연우가 18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연우 눈이 참판의 추천으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소과에 합격했지요. 연우야 축하한다. 이 참판이 기뻐했습니다. 참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실력이야. 그런데 연우야 이제 어떻게 할 셈이냐. 한양으로 가서 성균관에 들어가 대과를 준비해야지요. 그래. 그런데 소은이는 어찌할 게냐. 연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참판님, 좋은 누나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혼담을 여러 번 거절했다지.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참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소과에 합격했으니 혼인할 자격은 충분하지. 좋은 아내가 있으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게다. 며칠 뒤 연우는 소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훈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연우야, 무슨 일이냐? 훈장님, 좋은 누나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김훈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다. 요다, 허락하. 골례는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천재 소년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먼. 신부도 참 훌륭하지. 글도 아는 여인이라던데. 골례를 올린 날 밤 연우와 소은은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아니 이제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소은 웃었습니다. 그냥 소은이라고 불러.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고마워, 소은아.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이제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가 대과에 급제할 때까지 함께 있어줘. 당연하지. 평생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뒤 연우와 소은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 찬판이 소개해준 작은 집에서 살며 연우는 대과를 준비했지요. 소는 연우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책을 정리해주고 글을 배겨주고 때로는 함께 토론도 했지요. 연우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 그렇네. 역시 소훈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새긴 것은 남아 있었지요.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정의를 위해 싸우자. 그것은 전생에서 배운 교훈이었고 이번 생에서 지킬 약속이었습니다. 소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연우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생의 빛을 갚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삶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지만 침묵은 또 다른 죄가 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용기는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비록 한 생이 지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보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길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